안녕하십니까. 복파 책의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접시 정지영님 반갑습니다. 네, 건달에서 접시로 다시 돌아온 정정입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건강한 달리기에서 접영하는 시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요즘 다시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아이고야, 또 그렇게 되셨구나. 네, 저는 나니의 옷장입니다. 자, 오늘 책의 풍경은 레슬리 뉴비긴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건달에서 접시로 간 얘기 좀 들어보죠. 네. 하여튼 몇 년 동안 달리기 했잖아요. 네. 근데 허리를 다치고 나서 달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최근에 꽤 많이 체력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 6km를 뛰고 나면 허리가 꽤 부담스러워가지고 통증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한하네. 충격이 가나 보네 허리로. 그러니까 뭐 폼을 잘 이제 충격 안 하게 그다음에 이게 그 케이던스 같은 거 잘 맞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번 그다음에 저기 꺾여서 그런지 허리가 계속 부담이 져가지고 그럼 못하네. 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좀 재밌을 때는 속력을 내는 게 이제 시간 단축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건강한 달리기로 가자. 그래서 완주가 됐던가요? 마라톤 쪽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접수를 하려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이게 동호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접수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때에 이제 허리를 아파가지고 당분간 못했잖아요. 거의 1년 반, 1년 동안. 그럼 그 사이에 수영을 하셨어야지. 그때는 어깨도 아팠어요. 네, 어깨를 돌리지도 못했어요. 그때 아이고야. 50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열심히 이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됐네. 달리기를 안 하니까 어깨가 났더라고요. 무슨 관계인지 희한하네. 모르겠는데 어깨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한번 수영을 하면 오랜만에 진짜 한 2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수영을 갔는데 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다시 물이. 그리고 우리 동네가 그 스노클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안 돼.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왜요? 항상 쓸 수 있다고? 항상? 네. 자유수영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그게 있으면 뭔가 편한 거. 제가 스노클까지는 안 가봤어요. 상급반이 아니어가지고. 스노클을 하면 자기 폼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숨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밖으로 빼잖아요. 그러면 폼이 이렇게 안 망가지고 자기 이 물잡이 이 하이 엘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 보여요. 근데 스노클을 딱 끼는 순간 자기 팔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잘 보이고 고개 안 돌리고 계속 호흡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급반부터 주지 왜 안 줘? 나는 뭐 그거 하나 부럽더라. 상급반에 근데 스노클. 제가 이걸 써보니까 스노클을 계속 써도 폼이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머리를 고정한 데서 가는 것과 약간 머리를 이렇게 숨 쉴 때 움직일 때 이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노클을 안 쓰고 수영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냥 스노클 쓰는 게 디폴트 값이 돼버리면 폼이 완전히 또 달라져. 어느 정도는 좀 해놓고. 그러니까 팔잡이라든가 물잡이 같은 그 폼 같은 걸 잡을 때 교정할 때는 스노클을 쓰는 게 맞는데 그냥 수영할 때는 확실히 일반적인 수영 그래서 자꾸 이제 양면 호흡하라 그러잖아요. 한쪽만 호흡하지 말고 왼쪽 오른쪽. 저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야 이게 균형 잡힌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희 동네는 스노클이 돼가지고 너무 좋고 이게 스노클 하면 또 하나가 폐활량이 증가돼요. 이게. 그래요? 여기 입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처음에 스노클 썼을 때 이거 숨을 못 먹겠다. 쉬겠더라. 그 정도로 빡빡해? 아니 왜냐면 이만큼을 더 한 50cm를 더 내뿜어야 되니까. 숨쉬고 내뿜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확실히 폐활량은 늘어요. 그것도 있네. 좋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재미가 편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써. 근데 하고 나면 편해. 그럼 중급반에서 썼다가 괜히 물만 먹겠다. 괜히 힘들어갖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상급반에서 스노클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단계를 못 간 채로 지금 머물면서 지금 1년째 공전 중이에요. 띄엄띄엄 하면서. 아무튼 뭐 제 소원 여기서 말했나? 제 소원이 1km 수영이었는데 해냈다. 벌써 그 전에 자랑 한번 했죠. 겨우. 근데 1.5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공전 중에 있습니다. 달리기도 애매하게 하고 수영도 애매하게 하고. 지금 뭐 상급반 목표가 또 뭡니까? 뭐 대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관심을 그 트레일 러닝 쪽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 거? 아니 산 타는 거. 그것도 허리에 더 심각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꿈만 갖고 있고. 참 거칠게 목표를 잡으시네. 그래서 이제 일단 장비부터 하나씩 마련해 놓고 그 뭐 트레일러의 장비가 또 뭐가 있어? 신발이 일단 달라요. 런닝화하고는 또 달라. 이거 그렇군요. 잘해 보시고 저는 그저 지켜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달리기랑 수영 얘기 좀 딴 얘기 좀 했는데 다시 책의 풍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레슬리 뉴비긴 겉핥기라고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네. 뭡니까? 이 기본적으로 뭐 레슬리 뉴비긴 꽤 책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세 보니까 25종이나 나왔더라고요. 한 30권 될 줄 알았더니. 예. 그러니까 25종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 잡히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는 10여 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저도 보통 나름 팬인데 예. 막 그 이상 못 갖고 있네. 예. 그 이상한 거는 첫인상을 말하면 메이저 출판사가 잘 안 다뤄. 책들이 중요한 건 몇 네. 개는 피에서도 나오고 어디서 나왔는데 은근히 군소 출판사에서 옛날에 어디선가 냈어. 네. 그렇게 내놨더라고 네. 이분을.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분이 이 위치에 있던 소속돼 있던 진영이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인 보수적인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출판사에서 많이 나왔다가 뭐 IBP에서 내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에 적극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죠. 네, 그럼 일단 제가 아는 말을 살짝 말하고 그리고 이제 뉴비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그래서 이름이 뭐 새 출발? 너무 좋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네. 스페ル보니까 그렇진 않던데 아무튼 저는 이제 존 스토트를 알고 뭐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복음주의 알고 그러다 보니 이런 주장을 더 강화시켜줄 만한 분이 어디 계신가 하는 시선이 생긴 어떤 시점에 현대 사회와 다원주의 사회와 복음 두꺼운 IBP에서 나온 책이 98년인가 나온 책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책을 읽다가 놀란 거예요. 한 길 위에 사람이 하나 있었다. 복음주의권에서 쓸 수 있는 뭔가 인문학도 얘기하고 폴라니 얘기도 하고 과학 철학도 네. 얘기하고 넘나들어. 그런데 복음의 확신도 분명한 것 같아. 두 개를 아우르는 사람의 그 모습이 되게 신선해 보였는데 주변에서 많이 안 다뤄. 네. 그래서 조금 경계 내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나는 막 쓸 수 있는 내 논리를 만드는 데 도움되는 분으로 막 즐겁게 봤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뉴비긴을 아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상하다. 나이를 보니까 존 스토트보다 한 10살 네, 맞아요. 한 세대 위 선배 네. 같은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때 스토트가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고 많이 갖다 썼을 것 같은데 인용이 안 돼 있어. 알고 보니까 SCM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IBF하고 좀 진보적인 선교단체의 양쪽의 어떤 대표자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더니 본인은 복음주의란 말을 싫어한대. 아, 또 그렇구나. 알고 보니까 WCC야. 아, 그래서 이 동네 물이 달랐구나. 그러나 복음주의권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어. 맞아요. 이 사람 갖다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한 권 모으면서 제 나름의 팬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뉴비긴이었습니다. 네, 그 이어서 해주시죠. 일단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뉴비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잘 몰랐느냐 했을 때 있으면서 없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주로 사역한 그 영역 학문 영역이 선교학이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뭐 조직 신학이라든가 성서 신학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선교학 그러니까 이제 물 건너가서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도도 포함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기초 신학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기본 신학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든가 교리와 교리 그다음에 조직 신학 그다음에 또 뭐 성서학 같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목회 지향적 신학을 배울 때 깔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 결이 다른 거기서 뭐 어떤 특별한 더 소명을 받아서 나가는 그런 영역을 다뤄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선교학에 대해서 선교학자로서 뉴비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충분히 고퀄의 대단한 분인데 왜 거기에 비례해서 알려지지 않았을까에 얘기해서 지금 말씀은 그 부분에 노는 그 학문 영역이 그 주로 다룬 조직 신학이나 성서 신학이 아니라 선교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보통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전공을 MDB 수준에서 이제 THM이라든가 뭐 PhD 이렇게 간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성서학, 그렇지 두 개지. 조직 신학, 그다음에 조금 더 대중적이면 이제 실천 신학에 가서 심리학하고 이제 실용적 차원에서 설교학을 공부한단 말이죠. 성교학 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적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 신학교에서 가장 천시받고 관심 없어하는 분야가 저는 성교학 분야라고 그럴 보는데,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슬린 뉴비긴이 그쪽 사람 아니고는 그쪽 나와바리 아니고는 잘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 맞는 것 같고 학문 영역에서 맞는 것 같고 또 떠오르는 거는 이분이 스토트하고 다른 게 일찍이 인도로 갔어. 가서 젊은 날에 인도를 가가지고 만년에 돌아와. 그 중간 기간 동안에 뭐 열심히 사역을 하신 것 같은데 학술 활동을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잠시 사라진 거야. 이 동네에선 쓸 수가 없어. 오히려 만년이 돼서 돌아온 8, 90년대에 아마 집필이 계속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려지는 속도가 점점 더 뒤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스토트는 이미 50년대부터 유명했어. 이미 유명해서 빌리그램하고 연합해서 뭐 로잔 언약도 만들고 영국 복음주의 부흥도 하고 하는 활동을 이미 청장년기에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노는 물도 좀 달랐고 시기도 달랐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이면 그 스토트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정체성이 설교자잖아요. 그렇지, 목회자잖아. 근데 이분은 설교자는 아니에요. 아. 정작 사실 설교 비스무리하게 한 게 이제 요한복음 그래, 요한복음 강해. 강해거든요. 그래, 있어.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사실 그게 표현이 이제 익스포지션 해가지고 강해라고 표현돼 있지만 이게 거의 주회 같은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 보기에는 되게 좀 딱딱하고 주석적 요동화 강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가 무슨 성서학에서 가르치는 지향하는 성서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신학적 주예요. 이게 전형적인 독자적이네. 최근에 그래서 확실히 이 대중적인 어필하는 면에서는 독자들하고 거리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은 면에서 좀 아무래도 대중 친화적이진 않은 거는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말하자면 목사의 목사 혹은 신학자의 신학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뭔가를 좀 이론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이분의 삶이나 이분의 관점이 굉장히 도움되는 걸로 인식이 됐을 것 같아요. 대중한테 바로 가기에는 사실 어려워도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간사 훈련할 때도 제가 이 뉴비긴으로 쭉 이 책 다 읽자 그랬더니 초반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어렵대. 다시 또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초입에 너무 철학 얘기 너무 많이 나와. 그 내가 그냥 빠져 있는 그 주제를 전달받을 줄 알았는데 장벽이 좀 있어. 맞아요. 그 맞죠, 그죠? 그 지난번에도 제임스 사이너 얘기할 때 언급했는데 기독교 세계관에 돌아보니까 진짜 너무 철학적이더라. 근데 이분들도 서구 문화를 분석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구 문화 안에 깔려 있던 철학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걔네들은 이제 그게 이제 삶의 보편적인 그 문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런 지적인 장벽들을 그러네. 본인이 헤쳐 나가야 되는 거죠. 돌아온 영국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였거든. 8, 90년대. 근데 한국은 8, 90년대 다원주의 사회가 아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다원주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우리는 변혁하고 싶고 선명한 적과의 싸움이 좀 있는 상태에서 복음주의가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면서 변혁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다 보니까 또 논의의 지층이 안 맞아. 근데 지금 맞거든. 21세기 들어서니까 뉴비긴이 다시 꾸준히 소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주제,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다원주의 사에 대한 관심 있던 사람한테는 뉴비긴은 굉장히 큰 그 단비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보험적인 사람이 다원주의 한국 교회 상황에서 그 당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다원주의 모든 대부분 그렇지만 다원주의가 하여튼 기본적으로 악마적인 그게 들어가는 순간 저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슬린 뉴비긴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로 읽어야 되는 독자들 중에서는 관심은 갖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드디어 이제 그런 사연 끝에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만큼 알려지지 못한 이유를 몇 개를 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좀 준비하신 대로 이제는 필요한 것 같다. 이젠 정말 절실하다. 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일단 생애를 살펴보면 이분은 크게 지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 영국에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인도로 선교사로 갔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선교 협의회
국제 선교 협의회와 그다음에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요.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인도에서 다시 선교 사역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인도, 영국, 인도, 영국. 결국 이제 영국에서 이제 생일 마감하는데 혹시 이분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혹시? 스코틀랜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네. 근데 뭐 에든버러, 글래스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조금 노는 물이 또 북쪽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제가 정확하게는 뉴캐슬 어퍼틴이라는 이 지역이 어디에 소속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뉴캐슬이 스코틀랜드 쪽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영국, 잉글랜드 쪽이긴 한데 웨일즈도 아니고 스코틀랜드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목사 안수를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뉴비긴을 우리가 떠올릴 때 이 이미지를 보면 이제 로만 칼라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카톨릭 이 사제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그럼 성공의 그 실제로 성공의 사제이기도 했잖아요. 몰라요. 성공의 사제예요. 근데 장로교 또 안수 받았어요? 네, 처음에 이 사람은 장로교도로 시작을 했어요. 재밌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로교 신학자로 이게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걸 대부분이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카톨릭 아니면 성공의 신자로만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뭐 루이스하고 비슷한 경우도 하죠. 근데 이분은 신앙의 정체성은 나중에도 보게 되지만 칼빈주의하고 굉장히 이제 친화성을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영국, 인도, 영국, 인도, 영국 이러고 왔다 갔다 그 사이에 WCC라든가 이런 거 활동하기 위해서 대륙 쪽,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는 크게는 이제 세계적으로 놀았다고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미 쪽에서는 그렇게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러고 있다가 90년대 중후반 이제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라는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뉴비긴을 재발굴하면서 뉴비긴에 대한 그 미국 복음주의권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넘어졌죠.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어디에 네. 어디 거예요? 미국. 미국 건데 네. 이름이 꼭 우리나라 것 같습니다. 네. 가스펠 앤 아워 컬처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 뭔가 토착화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선교가 본인의 문화가 아니라 타 문화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 문화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다 복음과 원화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 같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 뉴비긴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선교지다 그 말 아니야. 네. 우리도 선교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이거로 우리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간극들이 있더라. 도대체 이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제 뉴비긴이 저 바다 건너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타문화권 선교로 갈 때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하고 정작 내가 처한 곳도 종교 다원화돼 있고 여기도 선교지라는 인식하는 거 다르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다원화된 사실을 각성한 시점이 딱 되면은 이건 뉴비긴이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뭐 거의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거는 레슬리 뉴비긴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 운동을 그 촉발시킨 사상적 그 배경은 뉴비긴이 제공했지만 그 용어를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데럴 구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문화 네트워크 그 사람이고. 네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린스턴 출신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뉴비긴데 프린스턴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그 비비 워필드가 이제 그 강연했던 강좌. 그 강연을 해서 거기서 이제 뉴비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중에 이제 뉴비긴을 재발굴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자기네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90년대 중반. 그때 이미 만년인데 이분. 그때는 70대 아닌가? 그랬을 것 같은데. 거의 말년이죠. 9년, 10년 거의 말년이에요. 돌아가실 즈음이네. 9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즈음에는 이제 시력도 잃어가지고 뭐 읽을 수도 없고 어디 가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자기 그 집에만 있고 그랬는데 딴 데는 못 갔죠 아마. 그런데 하여튼 미국에서 그걸 발굴하면서 뉴비긴의 붐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비긴 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있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까지 건너오게 되는. 우리나라에도 뭐 80, 90년대, 90년대에도 뭐
군소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뉴비긴의 현대 사회 뭐 위기와 뭐 그게 이제 군소 출판사가 절대 아니죠.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 기독교 서회예요. 덜 알려진 사실은 복음지권에 덜 알려진 우리한테 그러니까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한테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자유주의로 알려져 있는 예, 그쪽에서 나와서 그쪽에 관심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뉴비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었는데 재밌는 건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이제 번역을 처음 번역한 사람이 이제 서정훈 교수, 장신대 총장하셨던 분. 예, 선교학을 가르치고 총장을 하셨던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소장님 학교 다닐 때는 아니었어요?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떠나실 때쯤이었는데 느낌이 좋은 분이었어요. 예. 뭐 제가 밖에서 듣기로도 그 되게 총장직을 잘 수행했다고 얘기를 거기 있는 들었거든요. 분이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에 뉴비긴 책을 소개하게 됐죠. 우리 한국 교회 쪽에 그죠? 네, 네, 그러네. 그게 이제 말에 드러난 거네 이번에 드디어 맞아요. 빙산의 일각이 네. 드러난 거야. 그게 이제 서구 기독교의 위기라고 번역돼 있는데 원제목이 The Other Side of 뭐 1984. 이게 1984는 조지 오웰 소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지 오웰 1984에 나오면 그 갓파더가 있잖아요. 그 대부가 그거를 다 전체적 주의를 하잖아요. 통제하고 그거에 빗대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현대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안으로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한 책이 이제 그 책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소개된 첫 책이에요. 재밌는 거는 제목이 뭐로 나와요? 그게 서구 기독교의 위기라는. 그러니까 그 책. 네. 그게 조그만 책일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그게 그 서해 문고판 시리즈는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시리즈 중에 존 스토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 존 머리도 들어가 있고 C.S. 루이스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현대신서 그거. 네, 맞아요. 네. 그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접하긴 했을 텐데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은 것 그러고 같아요. 보면은 대중에게 알려지려면 그렇게 어디에 숨어 있는 작은 책이나 복음지권에서 공인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책에서 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자신감도 없고 나 혼자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거나 알려지기도 어렵고 그런 거가 그렇게 취급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참.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가 가장 최근에 나온 뉴비긴 책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 뭐 네, 나왔을까? IBP에서 냈는데 그게 이 책이에요. 뭐 그게 The Other Side of 1984.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뭐 네슬린 뉴비긴 세상 속 교회의 길을 묻다. 그렇게 네. 해서 이거는 또 이제 재미있게 신국원이라고 충신대 철학과 그렇죠. 개혁주의 그 변혁적 세계관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재밌다. 그러니까 소비가 되게 재밌게 네. 된다, 그죠? 통합 측 음. WCC 친화적이고 칼 바르트 신화에 되게 친화적인 이 통합 측 번역자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네슬린 뉴비긴이 가장 최근에는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신국원 교수에 의해서 다시 번역돼 나왔다. 재밌다.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신기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오늘 또 의외로 재밌네. 왜냐하면 이게 드디어 그러면 한국의 주요 교단이 한 30년 사이를 두고 양쪽이 주목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미셔널 처치 그룹도 뉴비긴을 소환했을 거고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 드디어 일반인들도 회자할 수 있는 뉴비긴이 될 만한 타이밍이 너무 늦었지만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뉴비긴 관련된 그러니까 뉴비긴이 쓴 책이 아니라 뉴비긴 관련 논문과 책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꾸준히 소개가 있었을 거야.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요즘에.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대중화 되려면 또 다른 영역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중화될 조건을 이제 늦지만 차곡차곡 다 쌓았네. 네. 그래서 그거에 좀 약간 대중화 조금 그런 논문 박사학위 논문 뭐 석사학위 논문을 조금 더 대중화한 차원에서 저는 이번 팟캐스트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는 뭐 제임스 사이어든 뭐든 다 하는 거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 야 넬슨 뉴비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뭐 저희 복파 요 책의 풍경이 그 저자의 사상을 막 추적하는 무슨 뭐 엄밀한 뭐 신학적 책의 그런 장난 풍경이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책과 관련된 얘기를 풀어내면서 저자를 조금 일단 그렇죠. 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렇죠.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맞아요. 해서 잘 만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재밌다. 재밌어.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인상도 있었어요. 이분은 약간 오버 퀄리파 아니 뭐라 그럴까? 왜 이렇게 많이 자세히 깊이 알았을까? 선교사 했던 분이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 인문학도 활짝 열려 계시는데 그다가 소화력도 있으시고 자기 신학 안으로 그 인문학, 과학, 철학 끌고 와서
쓰는 솜씨도 그렇고 이 연배 그것에다가 음. 독보적이지 않나 이 정도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70년대 이후에 벌어졌다는 게 대단한 거죠. 본인이 그 학습을 그때부터 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분이 하여튼 무슨 그 충격, 문화 충격을 이게 왜 나와서 얻은 게 아니라 본국에 돌아와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맞아. 본국의 선교지라는 각성이 온 거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공부가 시작됐나 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베이스라든가 이런 건 형성돼 있는데 그 자기 문화를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 이제 문화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분명히 표현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선교를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자기네 문화는 자기네 나라는 이교 사회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선교학자, 그다음에 교회 일치론가, 전략가 이런 거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분의 정체성을. 왜냐하면 인도하고 WBC 사역에서는 계속 그걸 주장해 왔거든요. 뭘? 교회 일치 운동. 오케이. 예, 그다음에 선교. 그러니까 사실은 현지에 이제 보수 진보 예, 여러 예, 단체들이 난립하니까 이거 일치 안 시키면 선교가 어렵다. 그 말했겠지. 그 당시에 그다음에 에큐메니카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게 했던 시작이기도 하고. 그 맞지.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교회 일치는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그냥 사는데 교회 일치 그럼 생뚱맞잖아. 선교 지시는 절실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열심히 살고, 근데 그분이 돌아오고 나서 거의 첫 책이 아마 그걸 거예요. 이게 서구 기독교의 위기. 그게 첫 책일 거예요. 네. 74년인가 5년에 돌아왔는데 이게 76년인가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2년 동안 공부하고서 이거구나라고 쓴 책인 거죠. 멋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억 원 있다가 나온 책이 그 유명한 이제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 사람 성교학 개론책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한 50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선교사로서 경험했던 것, 그다음에 이론가로서 정립하고자 했던 것들을 집대성한 책이 이제 시크릿, 오픈 시크릿이라는 이게 책인데, 책이 뭐로 나왔더라 제목이? 이게 재밌는 게 한국 기독교 서원에서 나왔어. 한국 신학 연구소. 그러니까 맞아. 한신대 출판. 선교 신학 개혁 아니야 이게? 이게 선교 신학개혁이에요. 예, 예. 이게 최성일이라는 한신대 선교학 교수가 번역한. 맞아. 네. 선교 신학 개혁. 예. 참 재미없게 지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다 뭐 개요, 뭐 개론, 뭐 서론 이런 책이 아니 오픈 유행이었으니까. 시크릿이 얼마나 흥미진진하냐고. 근데 이제 부제는 이제 개방된 비밀인가 이렇게 이제 표현은 되어 있어요. 드디어 한신대도 잡았구나. 예. 왜냐면 당연히 한신이라든가 뭐 감신이라든가 또 당연히 근데 출판 시점이 에큐메니칼이니까. 언제쯤이에요 그거는? 그게 95년. 그 어쨌든 90년대 한신, 장신 이렇게 했구나. 네. 그죠? 근데 95년 들어가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에큐메니칼 측은 약해지는 때. 약해지는 때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에큐메니칼 쪽에서도 레슬리 뉴비기는 사실 뒤에 소환이 되는 그랬을 것 편이에요. 예. 아니 복음 얘기하니까 근데 실천 얘기해야 되는데. 최성일 이분이 또 선교와 관련된 선교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주제로 번역한 책이 이제 그 월터 브루그만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그 터치북스에서 번역돼 나온 책이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의 복음 플러스 전도인가? 그런 거 있어요. 거예요. 맞아요. 있어요. 그거를 번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이제 하여튼 복음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 개념들은 통전적으로 이렇게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제시한 것들이 이제 월터 브루만과 레슬리 뉴비긴이었던 거죠. 그렇지. 예. 필요하지. 하여튼 뭔가 합류하네. 거대하게 우리나라 한국의 에큐메니칼 쪽에서도 소화는 되게 늦었어요. 뉴비긴이라는 이게 씨앗을 통해서 묶일 수가 있어. 예. 그리고 그 책의 원서가 78년에 나왔는데 95년에나 번역됐다는 것도 꽤 차이가 큰 거죠. 이게. 시기가 그런 거지.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한국은. 그렇죠. 네, 중간에 좀 뛰었는데 이 사람이 SCM을 했어요 처음에. 재밌잖아요. 약간 그게 상처받은 것 같은데 IBF랑 뭐 사연이 있던데. 그게 그러니까 그 뉴비긴의 생애의 주요 키워드 몇 개를 찾다 보면 SCM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SCM 통해서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회심이라는 체험은 나중에 이제 웨일즈인가 어디 광산 가가지고
그 환상을 보잖아요. 몰라 나. 환상을 봐요. 십자가 환상을 봐요, 이 사람이. 예. 그거서 보고서 이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이런 것들을 보고는 그 진리성, 진실성 뭐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SCM 또 이게 모태 신앙이긴 해요. 이제 독신한 아버지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뭐 기독교 기본적인 소양 같은 거는 잘 배웠겠죠. 근데 회심을 하지 않다가 대학교 와가지고 아버지 가업을 이으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다가. 근데 이제 아니구나. 그냥 사업가예요. 근데 대학교 그 캠브리지 와가지고 퀸스 대학교 퀸스 컬리지인가 거기서 이제 자기 전공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하다가 SCM 통해서 신앙을 뭐 이렇게 뭐 모태 신앙이니까 당연히 이제 동아리를 들어갔겠죠. 거기에 이제 좀 소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유입은 하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렇구나. 근데 이제 핵심 체험은 나중에 하게 돼요. 몇 년 후에. 그러고 나서 확실히 이제 선교 쪽으로 이제 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재밌는 게 SCM과 그 CICCU죠. 네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너희 그 복음의 속죄 그 중심성을 너희 믿니? SCM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데 우리는 그거를 포함하긴 하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야 해가지고 갈라서게 됐다는 얘기가 이제 존 스튜어트의 십자가의 앞에 서문에 나오잖아요. 서론에 나와요. 그럴 정도로 SCM과 그 IVF 이런 이게 신앙의 결이 다른. 이거 좀 확인해봐야겠다. 왜냐하면 CICCU가 한 1, 20년 정도 SCM에 속해 있었거든. 캠브리지 지부는 CICCU였을 거예요. 그럼 이분도 CICCU가 아마 이름을 개칭을 했겠지. SCM으로 한동안 그때 들어와 있었겠지. 누가? 저기 뉴비긴? 뉴비긴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면 CICCU가 원래 역사가 깊거든. 독자적인 복음주의 단체로 있었는데 SCM이 세계 네트워크로 들어와. 그때 둘이 따로 있었을까? 같이 있었을까도 하나 의문이고 아마 내 느낌에는 이름을 개칭해서 한동안 SCM으로 활동을 했을 거예요. CICCU가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이탈을 다시 이탈을 하지. 너 우리 안 되겠다 해서 이탈하고 만든 게 IVF 세계 조직이거든. 그 사이에 SCM으로 있을 당시에 아마 유비기는 거기서 회심하고 그랬겠죠. 그렇다면은 아마 두 개가 공존하는 시점에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슷해 시기가. CICC가 IVF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활동했던 시점이 1920년대인 것 같아요. 느낌이 20년대. 그러면 딱 분리된 상태에서 SCM도 있었겠지. 그리고 학교 입학한 데가 아마 20대일 거 아니야. 그럼 1909년생이니까 30년대일 것 같아. 그럼 당연히 CICC와 SCM은 최대한 적대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시점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맞네. 아니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복음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거리감을 두잖아요. 그래서 강영환 교수 옛날에 IBP의 그 뭐예요 그 전기 간행물 있었잖아요. 피해 그거 거기 그 썼거든. 한동안 유행할 때 강영환 교수님 물어봤대잖아. 당신은 복음주의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근데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라고 표현하고 나서 그 뒤에 덧붙인 말은 뭐냐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복음주의자는 난 아닙니다. 그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교조적으로 읽는다든지 다른 그런 면에서도 이게 여기서 약간 그러면 또 궁극의 복음주의자지.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뉴비기는 에큐메니칼 사람한테는 복음적이라고 욕먹고 복음주의 사람한테는 에큐메니칼 욕먹고 그랬던 회색지대에 있는 같은 인간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게 느낌이 뭔가 나하고 결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이분 수업하면 재밌었겠다. 어디 가도 양쪽한테 애매한다는 입장을 받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게 뭐 매력적이었어 이분한테서. 그런 의미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주의는 사실은 중도에서 진보와 보수를 다 같이 껴안고 갈 수 있는 좀 좋은 위치였던 거는 분명한데 최근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의미가 바뀌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 초기에 나왔던 책들이 대부분 SCM에서 냈어요. 근데 이분이 꾸준히 책을 냈어 보니까. 그렇죠. 40년대부터 쭉 내가지고 중간에 뭐 저는 선교하느라 바쁠 줄 알았더니 계속 뭐 활동을 또 엄청나게 해. 그러니까 가서 선교사로 활동한 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뭐 당연하지만 신학 사상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교육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책으로 낸 거겠죠. 되게 지적이면서도 복음적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명민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캠브리 출신이기도 하지만 아니, 보니까 실제로 일치를 본인이 이끌어냈고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렇죠.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를 모조리 이끌어가지고 연합 남인도 교회를 만들었고 아니 공부도 하고 또 기관 연합도 시키고 심지어는 제가 또 알고 있는 건 이거죠. IMC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WCC에 연합되잖아. 물론 그게 갖고 오는 이분한테 뭔가 애환 같은 게 있던데 어쨌든 본인은 더 잘하려고 붙인 거잖아요.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세계적 지도자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뉴비긴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근데 이제 말년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WCC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뉴비긴이 지향하는 삼위일체 중심의 하나님의 선교하고는 조금씩 거리감이 생기면서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WCC 내에서 후회하잖아. 결국은 IMC 그 전도 열심히 하려고 WCC랑 연합을 한 건데 WCC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제도화의 어떤 그 역설에 들어가면서 선교부로 격화되는 느낌 받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자서전 보면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 신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포진돼 있잖아요. 얼마나 서로 싸웠겠어요. 뭐 바르트하고 CH 다드하고 뭐 같은 날 같은 주제로 강연하는데 너무 달라가지고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찰스 다드가 WCC에서 말도 해요. 그러니까 바르트 그 새파랗게 젊은 바르트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막. 근데 그런 사이에 얼마나 이제 그 노선들이 많겠어요. 그냥 그 신학적 입장이 다 WCC라고 다 획일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뉴비긴은 조금 몽건했던 파 같고, 그러니까 뉴비긴이 WCC를 참여를 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확실히 에큐메니칼에 대한 지향성 때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지향성, 에큐메니칼리즘이라는 것도 이분이 여기 지역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왜 지역 교회를 강조하냐면 이게 막연하게 보편 교회가 아니라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 위치하는 이게 이제 성육신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특정 시기, 특정 장소, 1세기 유대, 이스라엘, 갈릴리 거기 있던 게 이제 이 구체성이거든요.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 복음은 이거는 추상적인 명사일 수밖에 없다. 추상 명사일 수밖에 없다. 지역교회. 멋있다. 왜냐면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기구의 일치를 했던 약간 추상적인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그러니까 뭐 기구적으로도 하나가 돼서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시적 교회로서의 일치를 보여줘야지 복음이 구현되는 게 맞다. 그게 복음이 원래 그렇게 구현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오해하기 쉬워. 참 제도적 일치란 말을처럼 들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기관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WCC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회참여 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합교회 가시적 일치 꼭 일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시적 일치하려면 교리를 일단 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로 타협으로 혼합주의 인식하고 나쁘게 보려고 작정을 한 거야. WCC 저는 제 표현으로는 WCC와 칼 바르트가 묻었던 레슬리 뉴비긴은 한국 교회의 한국 복음주의의 최소한 복음주의의 소개는 좀 여전히 힘들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뉴비긴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선교를 한 거야.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 선교의 열의가 지금 개혁주의까지 넘어왔죠. 이게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개혁주의를 선교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본인은 그러네. 그러니까 뭐 개혁 우리 신국훈 교수님이 또 발굴을 하잖아. 뒤늦게나마 반영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신국훈 교수는 이제 마이클 고인하고 친구잖아요. 아 그래요 또? 그 ICS 캐나다 기독학문연구소 거기 출신이라 서로 잘 알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그 ICS가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신칼빈주의 때문에 세운 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적 칼빈주의 아닌 신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퍼 중심으로. 근데 이 마이클 고인이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하비칸한테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웨스트민스터 안에는 스코틀랜드 그 언약 신학에 대한 그 교리적 중심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신칼빈주의 이 흐름이 있거든요. 게알더스 보스를 통해 가지고 화란 내역 이게 교묘하게 겹쳐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비칸은 이 네덜란드 그 신칼빈주의 계열에서 신학을 성교학을 정립하고자 했는데 그게 고스란히 고인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네네. 그 고인이 그 자기가 이렇게 배웠는데 네슬린 뉴비긴을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뉴비긴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그 개혁주의 신칼빈주의 내에서 얘기했던 그 선구자적 그 뭐 개혁 신학의 선교 신학의 선구자는 뭐 요하네스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의 조카.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한 개혁주의 선교 신학자거든요. 이 사람하고 이 공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지 싶은 거죠.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가 공명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뉴비긴이 공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전통에는 없는 딴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슬린 뉴비긴이 뭐랄까 언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쪽 언어잖아요. 개혁주의는 자기네들 언어 갖고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좀 보편교회 소위 말하는 이제 메인 라인 쪽에서도 이게 수용이 가능한 용어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서 뉴비긴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하비칸이 있고 신궁경 교수도 이제 외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외민, 고인 이런 사람을 접하면서 뉴비긴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비긴의 책까지 번역하기까지 되는 거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봐요. 이야, 재밌다. 그것도 재밌다, 그죠? 한신대에서 선교학 교수가 번역하고 장로교회 선교학 교수가 번역하고 그것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의 분들이 또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 번역자 중심으로 봐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웨슬리 뉴비긴을 우리나라로 소개한 주요 번역자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서종훈 장신 출신의 선교학자였고, 그 다음에 뭐 한신, 그 다음에 누가 또 중간에 이제 끼어드냐면 허성식은 분명히 당연히 초기에 끼어들죠. 허성식도 장신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웨슬리 뉴비긴도 그분으로 박사학위 받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거기에 이제 그 한신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이제 김기현, 제세례파 기자 김기현과 신내교. 그 다음에 최영진 서울신대 선교학 교수. 그분도 이제 네슬린 뉴비긴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이렇게 되면 침례교, 그다음에 성결교까지 왔어. 이야. 그러니까 오순절교파이잖아요. 이게 네슬린 저기 성결이. 그러니까 성결까지 이제 오순절까지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홍병룡이 네슬린 뉴비 우리나라 번역된 책의 대부분을 번역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근데 홍병룡도 ICS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이 ICS에서 참 묘하게 뉴비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이 번역적 사상에 대한 걸 많이 접하게 되나 봐요. 그러네. 홍병룡 간사님이 이게 영공 강해를 절반 이상을 아마 홍병룡 간사님이 번역을 했을 거예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2005년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 요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가 뉴비긴 거예요? 네. 그게 김기현 지금은 이제 침신대 교수님 분이 번역을 했다가 홍병룡 간사님이 자기 번역이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자기 언어로 이제 뭐 그분 표현하려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새로 냈어요, 그래서? 재번역을 해서 냈죠. 그래서 제목도 바꿨고.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길로 냈구나. 아니.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 네, 그걸로 다시 냈죠. 이거 나 잘 모르겠네. 이게 노란색 표지로 있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오픈 시크릿은 그 단어로 그대로 냈구나. 2012년에 다 홍병룡 간사님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이상을 내셨네. 그러니까 뭐 일단 번역자로 선정되는 거는 자의도 있지만 타의도 있으니까 뭐 타의에 의해서 번역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의로 번역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책들을 냈어요. 홍병룡 간사님 아주 작정하고 내셨다. 그러니까 뉴비긴 쪽으로. 스토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번역 과정에서
역자가 얼마나 뉴비긴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는데 관여했는가. 예. 분명히 이제 그분이 대표로 있었던 아바서원에서도 뉴비긴 책을 번역을 했거든요. 거기는 당연히 결정권이 있었으니까 냈겠죠. 그런 걸 미뤄 짐작했을 때는 홍병용 간사님에게 뉴비긴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 중에 하나였다. 야, 나중에 한번 홍명에서 물어봐야겠다. 예. 그렇게 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신구군까지 온. 예. 사실 홍병용 간사님은 개혁주의자는 아니잖아요. 네. 예. 뭐 일본 신학자도 아니니까 그걸 주장할 필요도 없지만. 말하자면 그냥 평신도인 셈인가? 그렇죠. 예, 이분은 뭐 한국학 공부했으니까. 마치 뭐지 톰 라이트를 번역하시는 그 의사 출신 의사하시는 최현만. 그분도 목숨 건 것 네, 같을 정도로 네, 네. 그걸 붙들고 네. 있잖아. 평신도가. 네. 여기 이분도 그러시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2025년에도 냈어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복음이라고. 그게 이제 본인이 출판을 결정해가지고 낸 책이잖아요. 이야. 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일찍 나온 책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그 책을 냈죠. 이 정도면은 레슬리 리비기는 급이 선교 진영에서 바르트야 그냥. 그 고전적 반열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내도 누가 볼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 아니 아무리 본인이 좋아하더라도 남들은 모를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 그 옛날에 썼던 책들을 소환하는 거 보니까 시기도 맞고 뭔가 고전적 어떤 퀄리티를 담보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이 출간되는 과정을 좀 경험했던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책이 소개되는 이제 출판사에 소개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신학자 전문가들의 소개라든가 이런 걸 통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그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라든가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선교학자들이나 이런 교회 실천 운동가들이 이런 책을 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출판사가 그거 충분하게,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결국엔 책을 팔아줄 거니까 소개해서 그러니까 책을 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냈는데 반응이 좋아. 그러면 당연히 다른 책을 또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이 한두 권 더,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막 출간되는데 뉴빅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학자들이나 관심가들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저자라, 필요한 책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실제로 대중 쪽에서 그런 반응을 일으켜서 출판사 쪽에서는 책을 내도 손해가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냈고, 그게 한 출판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봤을 때 책이 팔리네,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BP가 사실은 예술인 뉴비긴이 아까도 조금 이제 에큐메니칼 쪽에서 이렇게 책이 나왔다면 IBP 복음주의 출판사로 이제 딱 정체성 각인된 IBP가 책을 내므로써 뉴비긴은 복음주의 저자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 각인이 됐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확실히 각인된 건 IBP 모던 클래식 시리즈에 이 책이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렇지. 모던 클래식이 될 만하네. 네, 뭐 하나님을 아는 짓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등급이 돼 버리니까 이건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지, 이제 그렇지. 필독서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서 뉴비겐은 조금 더 복음주의권에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요. 그래요. 그럼 저한테 남아 있는 그 이제 늘 써먹는 그 뉴비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당성 구조라는 말인데 그 단어를 알고 보니까 철학에서 이미 정립된 사회학 쪽에서 종교사회학 쪽에서 누구죠? 그 피터 버거가 썼던 타당성 구조란 말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종교다운 사회에서 복음 전도가 뭐냐? 애매한 소리잖아. 개종을 하지 직접 영혼 구원이나 개종을 시키지 않으면서 나는 나대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이 뭐냐? 고민되잖아. 진짜 나도 고민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뭐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세상을 이해하는 타당성 구조 안에 들어있다. 각자의 언어 세계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인상적인 건 그거였어요. 그걸 써먹으면서 하는 말이 그 타당성 구조 안에서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나름대로 사는 거야. 살아서 삶의 열매를 맺어. 그러면 그 타당성 구조가 열매를 통하여 입증될 거야. 만약 그 열매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거스른다면 그때 그 사람은 이제 혼란에 빠지고 무너지겠지.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면. 결과를 통해서 내 나무가 잘못됐다면 그때 스스로 새로운 타당성 구조를 갖겠지. 그때 열매 경쟁을 하자. 각자가. 그래서 열매가 잘 풍성하게 열매 맺으면 다른 사람도 굳이 개종 압박을 받지 않아도 저쪽인가? 이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저는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아, 종교다원 사회에서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한다는 말이 저 말이구나. 이걸 이제 그 마지막에 그거를 쓴 이제 거죠. 요약한 말이 이제 미셔널 인카운터잖아요. 선교적 대면. 그러니까 넬슨 뉴비긴이 결국에는 이게 설득이, 그러니까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선교적 대면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단어 그렇게 쓰는구나. 네. 개종 감력을 가거나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고 네. 선교적 네. 대면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라고 묻게 만드는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이건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빠하고 구체적 다르죠. 구현, 몸, 임바디먼트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육시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왔는데 이건 감춰져 있어. 왔는데 감춰져 있어. 말지를 못해. 근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대면하게 만들자. 얘가 진리를.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세계에도 예, 주변 그렇게 세계에도 해야 그렇게 된다는 보여줘야 거죠. 된다. 예. 성육신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선교적 대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네, 있구나. 네. 그 단어를 써야겠다. 아.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좀 뭐랄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타당성 구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뉴비긴 얘기하는 게 계몽주의 산물 속에서 우리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제 룰을 바꿔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에 갖고 있는 그 자율적 이성이 아니라 인격적 지식으로서의 믿음, 이 가능성, 그렇죠. 이것이 갖고 있는 진리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폴라니를 가져오고 이제 맥킨타이어를 가져오고 하는 그렇지, 것들이 그런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뉴비긴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선교 쪽으로만 먹기에는 굉장히 큰 신학자인 거예요. 맞아요. 네. 선교 때문에 한 얘기지만 이 원리는 사실은 전 기독교에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저도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연구소도 하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의 문제를 포스트 모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 기독교가 처하고 있는 토대가 모더니즘이란 말이야. 모더니즘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푼다. 자기가 모더니즘에 때가 묻어 있으면서 포스트 모던은 나빠. 이걸로 길이 나가겠냐. 그게 지금 근본주의가 가진 큰 오류인데 이걸 풀려고 하는 그 도구가 뉴비긴의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터한 토대 자체가 모던이다. 그 모던을 정리를 못하면은 못 나간다. 그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뉴비긴이 계속 이제 궁금해지고 다시 소환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뉴비긴을 직접 못 갖고 오니까 제가 뭘 쓰냐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쓰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제가 볼 때 스토트의 제자이면서 뉴비긴 등등 여러 가지를 흡수한 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성도 강조하고 삼위일체성도 강조하고 통전성도 강조하고 근데 누가 봐도 복음주의자야. 그래서 이쪽 세계에 쓰이기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좋은데 사실은 사상적 배경은 뉴비긴에서 갖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써야죠. 교회는 스토트, 또 선교학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스스로는 뉴비긴을 갖고 와가지고 세 명을 버무리면 대충 이제 이게 좀 선교적 교회도 쓸모가 있고 통정적 복음에도 쓸모가 있고 다원 사회도 쓸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문화 분석이에요. 문화 분석. 네. 그러니까 그 문화가 타 문화권이 아니라 본인의 문화를 분석하고 그거를 세속성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짓고 모더니즘의 네. 계몽주의 세계관에. 그러니까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국에 그게 그 뿌리 안에 이제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차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마음까지 들어가면 이제 팀 켈러랑도 유사한 점이 너무 그렇게 많아요.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뉴비긴이 마이클 폴라니 그다음에 알리스타인 맥킨타이어까지 왔지만 이제 찰스 테일러까지 넘어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래. 찰스 테일러도 떠오르더라. 근데 이제 당연히 맥락이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뉴비긴이 살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의 영역을 펼쳤다면 당연히 그런 맥락 속에 있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팀 켈러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충분하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실성이나 진리성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펼쳐낼 수 있다. 그래서 뉴비긴이 관심 갖고 있는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는 거. 복음에 대한, 네. 복음주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책 내는 게 아니라 프로퍼 컨피던스잖아요.
적절한 자신감, 아, 교만도 아니고 이 승리주의도 아니고 적절한 자신감, 멋있다. 아, 패배주의도 아니고 예. 멋있다. 그거가 지금 복음주의자한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위축돼 있잖아. 예 그거죠. 정확히. 근데 거기에 뉴비긴이 들어오면 이건 꽤 많은 얘기를 해준다. 좋죠. 그게 하여튼 뉴비긴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뉴비긴이 마무리는 어떻게 되셨나요, 이분이? 이제 마무리요? 어떻게 삶의 세상을 망에? 떠나게 되시나? 그러니까 거의 그 뉴비긴의 대표작 세 개를 뽑으라 그러면 마이클 고인은 초창기 우리나라의 초기에 또 서구 문화의 위기,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IBP에서 새로 냈던 레슬리 뉴비긴 세상 속에서 뭐죠? 뭐예요, 여기? 세상 속 교회의 길을 묻다. 그거하고 15년. 맨 처음에 나왔던 현대 서구 이게 이제 폴리네스 그러니까 서구의 위기.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이 세 권을 꼽아요. 예.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말년에 계속 주장했던 바예요. 예. 다원주의 그거를 사회의 계속 복음. 강연하고 그거를 대중한테 설파해내는데 집중하다가 시력을 잃어서 거의 이제 치표 생활하면서 좀 마이클 고인 같은 나중에야 이제 자기를 알았던 사람이 주변에 와가지고 그런 교류를 하면서 그분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마지막 됐죠. 교류가 복음주의권이야. 개혁주의라고 봐야죠. 개혁주의권이야. 재밌다. 그래요. 그렇게 끝나는구나. 아이고, 뭔가 웅장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감격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뿌듯한 느낌. 이런 어른이 우리한테 있었구나. 앞으로 복음 신학 뭐 이런 것 다시 전개하려면 뉴비긴 피해서는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뭐 마무리하시면서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숙제가 있죠. 그러니까 뉴비긴은 서구 기독교와 문화를 분석했어요. 우리는 서구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한국 서구 기독교 문화도 문화 아니잖아요. 우리 상황은 뭐냐? 그러니까 뉴비긴이 하려고 했던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상황화거든요. 그 진정한 컨셉트라이제이션. 우리 문화는 확실히 뉴비긴이 툴을 제공해줬지만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른데 맥락을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화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맞아요. 저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홍경용 간사님이 한국학을 전공했잖아요. 왜 뜬금없이 한국학 공부했나 했을 때 이분이 결국은 우리한테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비긴을 소비하고 있는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 고민이겠지만 이걸 우리 맥락 속에서 어떻게 맞아요. 활용할 것인가. 옛날에 하버마스가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이제 거대한 인물이 오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건 당신 몫입니다. 맞잖아요. 이 대가들 얘기 들으면 그 안에 빠져들어갈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제 레슬리 뉴비긴 그 개인을 탐구하기보다는 그 툴 가졌으면은 우리 문화에 빨리 적용해서 우리 문화 분석하고 그리고 복음 신학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지금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뭔가 이런 좋은 툴들이 누적이 되고 있고 신진 학자들이 또 우리 정말 상황과 제대로 돼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타이밍은 확실히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복파 책의 풍경은 레슬리 뉴비긴 겉핥기라고 했는데 겉핥기가 아닌데 속마음을 좀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제식으로는 겉핥기였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파 책의 풍경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re driving cars on a Mars tonight.